할머니, 밥 먹으면 죽어.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밥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서 땅 못 받는데 빨리 죽어야 우리가 부자 된대. 7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사과 한마디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애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그래요? 솔직히 그 나이에 뭐가 더 아쉬우세요? 온 식당이 들썩였습니다. 친척들이 기겁을 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내가 허리 휘어지게 키운 아들, 이 자식만은 다르겠지.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서연이 말이 좀 심하긴 한데요. 근데 어머니, 땅명의 정리는 좀 하셔야죠.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칠순날 내 밥상이 엎어지고 내 며느리는 빨리 죽으라 하고 내 아들은 땅 타령을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요, 병원에서 눈 떴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50억짜리 땅 10분 만에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자식한테요? 아니요.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오늘은 칠순 잔치날 손주에게 밥상이 엎어지고 50억 땅을 10분 만에 정리해버린 70살 어머니의 통쾌한 반격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게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70이 됐어요. 평생을 식당일과 농사일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50억짜리 땅을 일궜어요. 그 땅을 몽땅 날려버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칠순잔치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 재민이가 서울 유명 한정식집을 예약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장 옆집 미숙이네로 달려갔어요. 미숙아, 우리 재민이가 서울서 맛집 예약했대. 칠순상 차려준다고. 미숙이가 부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너는 아들 하나 잘 뒀다. 효자네 효자.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 어릴 적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으로 가고 밤늦게 들어와 잠든 아들 얼굴을 들여다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이제 저한테 밥 한 끼 차려주겠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부터 저는 들떠서 잠을 설쳤어요. 손주 민준이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읍내까지 나갔습니다. 장난감 가게를 3군데나 돌았어요. 민준이가 좋아한다던 로봇 장난감을 찾아서 예쁜 포장지로 싸달라고 했습니다. 리본까지 달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손주 생일이에요? 아니요, 제 칠순이에요. 손주한테 주려고요. 어머, 할머니가 칠순에 손주 선물을 사시네. 손주가 복받았다. 그 말에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웃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꽃밭을 걷는 것 같았어요. 잔치 전날 밤에는 옷장을 열어 한복을 꺼냈습니다. 비취색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였어요. 20해 전 환갑 때 지어 입고 한 번도 못 입은 옷이었습니다. 옷을 꺼내 코에 갖다 댔어요. 나프탈렌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일 이 옷을 입고 아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잠이 더 오지 않았습니다. 씻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했어요. 미장원 언니가 파마를 말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오늘 되게 예쁘시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오늘 칠순이야. 아들이 서울서 잔치 차려준대. 와, 효자네. 부럽다.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미장원을 나와 집에 돌아와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시골 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내내 설렜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컸을까, 목소리는 안 변했을까. 만나면 꼭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언니 말순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어쩜 이렇게 예뻐. 한복 진짜 잘 어울린다. 언니, 오래간만이야. 조카 정수도 와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얼굴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다들 와줬구나 싶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 재민이가 며느리 서연이, 손주 민준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준이를 보자마자 2 팔을 벌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 여기야. 이리 와 안겨봐.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좀 낯을 가리나 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품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거 할머니가 준비한 거야. 로봇이야, 좋아하지? 민준이가 선물을 받아들더니 포장도 안 뜯고 의자 밑에 던졌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원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어요. 잔치상이 들어왔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잡채, 전, 나물이 상 가득 차려졌어요. 저는 감격스러운 눈으로 상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어요. 오늘 어머니 칠순을 축하드리며 건배하겠습니다. 친척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라보는데 민준이가 2 손으로 제 앞에 밥상을 3개 밀어버렸어요. 쾅! 그릇들이 쏟아지고 미역국이 제 한복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불고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잡채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식당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 얼굴로 이쪽을 쳐다봤어요. 민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밥 먹으면 죽어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밥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서 땅 못 받는데 빨리 죽어야 우리가 부자 된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7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며느리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사과 한마디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이가 잘못했으니 엄마가 대신 사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애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그래요? 솔직히 그 나이에 뭐가 더 아쉬우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온 식당이 들썩였습니다. 언니 말순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아,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서연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마치 짜증난다는 듯이요.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 재민이를 봤습니다. 내가 허리 휘어지게 키운 아들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대학까지 보낸 아들입니다. 이 자식만은 다르겠지. 이 자식은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데 재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서연이 말이 좀 심하긴 한데요. 근데 어머니, 땅명의 정리는 좀 하셔야죠.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엎어진 밥상 위로 몸이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이었습니다.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손주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밥 먹으면 죽어. 빨리 죽어야 우리가 부자 된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과호흡과 급성 스트레스로 실신하셨습니다. 심장에는 이상이 없으세요. 다만 정밀 검사를 위해 하루 입원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있는 걸까? 면회는 왜 안 오는 걸까? 한참 뒤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들이 복도에서 통화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링거를 끌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찾고 싶었어요. 아까 그 말들이 정말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복도 끝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 잔치 망쳐서 쪽팔렸지만 어쩌면 잘 된 거야. 어머니 저러다 진짜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충격받으면 치매 빨리 온다던데. 그럼 우리가 후견이 나면 땅 처분할 수 있잖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벽에 등을 더 바짝 붙였습니다. 재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누나도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다 내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야 세금도 줄이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시골 땅이 50억이 넘는다며? 어머니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고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 어차피 치매 오면 누가 돌봐. 우리가 고생하기 싫으면 빨리 처리해야지.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어요. 민준이가 오늘 한 말 때문에 친척들 눈치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상속받을 건 나니까 신경 안 써. 큰 고모가 뭐라 하든 내 알 바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됐어요. 이를 악물고 복도 끝 창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을 키웠는데 그게 내 아들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펑펑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5해 전에 떠난 사람이에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재민이가 저런 놈이 됐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니까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고 아들 학비 벌려고 명절에도 쉬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한 평, 두 평 넓혀갔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아들 주려고 그런 거였어요. 내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평생을 허리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더러 빨리 죽으라네요.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저것들이 진짜 그런 인간들인지.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것들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것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뇌에는 아무 이상 없으세요. 오늘 퇴원 가능하십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멀쩡한 정신으로 이 연극을 시작하자.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부부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재민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대요. 집에 가시죠. 저는 일부러 눈을 멍하니 떴습니다. 재민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여기가 어디야? 너는 누구야? 재민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 재민이에요. 아들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재민이? 재민이가 누구야? 나는 재민이 몰라. 재민이가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눈이 번뜩이더군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재민이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니 진짜 이상해진 것 같아. 이거 치매 아니야? 재민이가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사람을 못 알아봐요. 치매 검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퇴원하시고 신경과 정밀 검사를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걸음도 일부러 느리게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재민이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시골집에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집에 모시고 가자.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집에 갈래. 내 집, 내 집. 일부러 고집센 치매 노인처럼 행동했어요. 재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서울집에 가시죠. 시골에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싫어. 내 집 갈 거야. 저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서연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됐어. 그냥 시골집에 모셔다 드리자. 나중에 데려오면 되지. 재민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어요.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이와 서연이가 저를 방에 눕혔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저는 대답 없이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재민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재민이 차가 사라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됐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연기를 끝까지 해내야 해. 저것들의 본심을 전부 확인할 때까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낮에는 멍한 치매 노인으로 살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척했습니다. 옷도 아무거나 걸쳤어요. 머리도 빗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밥이 뭐야? 어머니, 저 재민이에요. 재민이? 몰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을 닦았어요. 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 미숙이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나야 미숙이. 문 열어. 저는 미숙이를 맞이했습니다. 미숙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미숙이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을 꼭 닫았어요. 창문 커튼도 쳤습니다. 미숙아, 나 부탁할 게 있어. 미숙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저는 미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칠순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손주가 밥상을 엎은 것, 며느리가 빨리 죽으라고 한 것, 아들이 땅 타령을 한 것, 병원에서 들은 대화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착하던 재민이가? 미숙아,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치매 연기를 한다고? 그래. 저것들이 내 재산만 노리는 건지 진짜 확인하려고. 근데 미숙아,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나 좀 도와줘. 미숙이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조카가 법무사인데 믿을만해. 그 애한테 상담 한번 받아봐. 법무사? 응. 준호라고. 내 남동생 아들이야. 젊은데 일 잘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숙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떡할 뻔했어요. 고마워, 미숙아. 평생 내 은혜 못 잊을게. 무슨 은혜는? 우리가 남이가. 미숙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는 재민이와 서연이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땅 시세 찾아봤어. 50억이 뭐야? 요즘 시세로 55억은 넘겠다. 서연이 눈이 반짝거렸어요. 재민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만 나오면 후견인 신청하자. 그러면 땅 처분할 수 있어. 서연이가 프린터로 뭔가를 출력했어요.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팸플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좋겠다. 시골에서 좀 멀고 면회가 까다로운 데로 골라야 해. 자주 가기 귀찮잖아. 재민이가 팸플릿을 받아들었어요. 치매 진단 나오면 바로 진행하자. 어머니가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해야 해. 두 사람은 씩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이가 제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재민이 부부가 다녀간 뒤였습니다. 서연이가 두고 간 게 있었어요.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저는 그 팸플릿을 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숙이가 팸플릿을 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순자야, 정신 바짝 차려. 저것들한테 당하면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라. 누가 이기나.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준호 데리고 올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받아보자. 저는 미숙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미숙이가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애가 내 조카 준호야. 법무사야. 준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최준호입니다. 고모한테 사정 들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꼭 닫고 커튼도 쳤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준호 씨 앉아요.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칠순잔치, 병원에서 들은 대화, 치매 연기를 하는 이유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준호가 수첩에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충격입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다니. 준호 씨,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저것들한테 땅 뺏기기 싫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기부 약정서를 쓰시면 됩니다. 유언장도 같이 작성하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아드님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기부 약정서요? 네. 어머니 명의의 땅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50억짜리 땅이에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하지만 저 자식한테 줄 바에야 차라리 남 주는 게 나았어요. 준호 씨, 나는 이 땅을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요양원도 못 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날부터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복지재단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어요. 기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낮에는 치매 노인 연기를 하고 밤에는 몰래 서류를 준비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몰래 읍내로 나갔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낮이 되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재민이 차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온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서류를 옷장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마루로 나갔습니다. 재민이와 서연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서연이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누구야? 저는 눈을 껌뻑거리며 물었어요. 재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재민이에요. 아들이요. 아들? 내 아들은 어렸는데. 재민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연이가 재민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저기 잠깐. 두 사람이 마당 구석으로 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빨리 치매 진단 받아야겠어. 그러게. 오늘 후견인 서류 도장 받아가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멍하니 웃었어요. 새가 온다. 새가. 서연이가 저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갔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제가 땅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이게 뭐야?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안 보여. 서연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여기 빨간 네모 안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장을 찍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이고 배야. 화장실 급해. 저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변기에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 큰일 날 뻔했다. 한참을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서연이 짜증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왜 저래? 언제 도장 받아?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오자. 잠시 후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재민이 차가 떠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하마터면 당할 뻔했어. 그날 밤 저는 미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큰일 날 뻔했어. 저것들이 후견인 서류 들고 왔더라. 하마터면 도장 찍을 뻔했어. 미숙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세상에. 순자야, 시간 없다. 서류 작업 서둘러야겠다. 내일 당장 준호한테 연락할게. 고마워, 미숙아. 너 아니면 나 진짜 어떡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라. 거의 다 왔어.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부 서류가 거의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재단 담당자와 만나 최종 서명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됐어요.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저것들한테 안 당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땅, 좋은 데 쓸게. 영정 사진 속 남편이 빙그레 웃는 것 같았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부 서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준호가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재단 이사장님이 서류 검토 완료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오랜만에 가슴속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첩이 있었어요. 먼지를 털고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함께 논에서 일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25살 때였어요. 남편이 삽을 들고 서 있고 저는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참 젊었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식당을 처음 차리던 날이었어요.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네 식당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식당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잖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손님이 없는 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사진을 넘겼습니다. 갓 태어난 재민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새빨간 얼굴로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던 애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재민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순자야, 이 땅 다 재민이 주자. 우리 재민이 고생 안 시키게. 그래,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우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을 일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땅을 한 평, 두 평 넓혀갔습니다. 다 재민이 주려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재민이가 저더러 빨리 죽으라네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미숙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나야. 문 열어. 저는 눈물을 닦고 내려갔어요. 미숙이가 막걸리와 파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숙아,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우리 소풍 가자. 소풍? 미숙이가 씩 웃었어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 오늘 날씨 좋잖아. 뒷산 정자에 가서 막걸리나 한잔하자. 저는 미숙이를 따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자에 앉으니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멀리 제 땅도 보였습니다. 농가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미숙이가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자, 한잔해. 고마워, 미숙아.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미숙이가 파전을 집어 제 입에 넣어줬어요. 순자야, 우리 젊었을 때 생각나냐? 응. 그때 참 힘들었는데도 웃음이 많았지. 맞아. 너희 남편이 술 먹고 노래 부르던 거 기억나? 음치였잖아. 저는 푸아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영감 노래 진짜 못했어. 근데 본인은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정 많은 사람이었어. 너한테 참 잘했잖아. 응. 그랬지.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힘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자식이 못된 거지. 미숙아, 네가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떡할 뻔했어. 평생 내 은혜 못 잊어. 무슨 은혜는. 우리가 남이가 30년을 옆집에서 살았는데 미숙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찾아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부 서류 최종본입니다. 재단 이사장님도 검토 완료하셨고 월요일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준호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기부자 김순자. 기부 대상 땅의 주소와 면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마지막 결정이구나. 어머니,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저 자식한테 주느니 이게 100배 낫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텐데.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준호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땅인데 저 자식한테 주느니 차라리 좋은 데 쓰는 게 낫지 않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나 잘할게. 저는 영정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이가 있고 준호 씨가 있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월요일까지만 버티자. 조금만 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잘하고 있어. 힘내.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서명을 이틀 앞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빗자루질을 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재민이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온 거지? 예고도 없이. 재민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혼자였습니다. 서연이는 안 보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재빨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구야? 어머니, 저 재민이에요. 아들이요. 아들? 아, 그래. 재민이. 재민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재민이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 좀 치워드릴게요. 방? 왜? 재민이가 대답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류가 장롱 밑 이불 밑에 있었거든요. 재민이가 그걸 찾으면 큰일이었어요. 재민이가 서랍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뒤지고 있었어요. 양말, 속옷, 수건. 별거 아닌 것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어요? 통장? 통장이 뭐야? 재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재민이 손이 옷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기부 서류 봉투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스쳤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재민이 팔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엄마 배고파? 밥 줘.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뭐 좀 찾고 있어요. 배고파? 밥? 저는 일부러 때를 썼어요. 어린아이처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재민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알았어요. 밥 드릴게요. 재민이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후다닥 옷장으로 달려갔어요. 서류 봉투를 꺼내서 장롱 맨 아래 이불 밑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재민이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저는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았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요. 재민이가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라면을 먹었어요. 일부러 국물을 흘리고 면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보이려고요. 재민이가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진짜 많이 안 좋아지셨네. 저는 대답 없이 라면만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 자식이 내 재산 뺏으려고 이러는 거잖아. 재민이가 저녁 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휴, 살았다. 그런데 안심할 틈도 없이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아까 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왜?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한테 막 따졌어. 시어머니랑 무슨 꿍꿍이냐고. 자꾸 드나들지 말라고. 앞으로 내 집에 얼씬거리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어. 세상에. 순자야, 그 며느리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라.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년이 미숙이한테까지 손을 뻗은 거예요. 미숙아, 미안해. 너한테까지 피해가 가게 해서. 미안하긴. 내가 더 조심할걸. 순자야,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러다 기부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누구야? 서연이가 집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그 옆집 아줌마 있잖아요. 정미숙이요. 미숙이? 미숙이가 누구야? 서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연기 안 해도 돼요. 그 아줌마가 요즘 자주 드나들던데 무슨 꿍꿍이에요? 저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멍하게 웃었어요. 꿍꿍이? 그게 뭐야? 서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매서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그 아줌마 집에 못 가요. 그 아줌마가 어머니 정신 더 이상하게 만드니까. 미숙이? 미숙이 착한데. 착하긴요. 뭔가 꾸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 재산 노리는 건 너잖아. 하지만 참았어요. 서연이가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혼란스러우시니까. 내 전화기. 어머니,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쓸 줄도 모르시잖아요. 서연이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손을 뻗었지만 서연이가 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있을 거예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갇혔습니다. 미숙이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내일이 서명날인데 어떡하지? 서연이가 거실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감시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지? 내일까지 어떻게든 가야 하는데.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이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나가면 서연이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에 나가자.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수가 기다려. 내가 꼭 갈게.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기나긴 밤이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일어났어요. 거실에서 서연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장롱 및 이불 밑에서 기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품에 꼭 안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운동화를 들고 뒷문 쪽으로 갔어요. 뒷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거실 쪽을 살폈습니다. 서연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운동화 끈을 꽁꽁 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논두렁길을 따라 달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숙인의 집까지 뛰었어요. 미숙인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숙아, 나야, 순자야. 불이 켜졌어요. 미숙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바람이었어요. 순자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미숙아, 나 빠져나왔어. 서연이가 감시하고 있었는데 몰래 나왔어. 미숙이가 저를 얼른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세상에, 괜찮아? 숨 좀 돌려. 저는 헉헉거리며 서류 봉투를 보여줬어요. 서류 가져왔어. 오늘 서명해야 해.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호한테 연락할게. 잠깐만. 미숙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뒤 준호가 전화를 받았나 봅니다. 준호야, 나 고모야. 지금 급해. 순자 어머니가 오셨어. 네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미숙이가 말했어요. 준호가 30분 안에 온대. 재단 담당자한테도 연락한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깨면 난리가 날 거였거든요. 30분 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준호 씨. 서류 여기 있어요. 준호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재단 사무실까지 2시간 거리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가요. 미숙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미숙아. 여기서 기다려. 혹시 서연이가 찾아오면 모른다고 해. 알았어. 조심해. 저는 미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어서 가. 늦겠다. 준호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과 밭이 보였어요. 제가 평생 일군 땅이었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세요? 조금요.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준호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을 달려 복지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인상이 선했어요. 김순자 어머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자 이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부 약정서, 소유권 이전 동의서, 신분증 사본, 여러 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준호가 의자를 빼줬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이 서류는 기부 약정서입니다. 어머니 명의 땅을 저희 재단에 기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0억짜리 땅이에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잠시 펜을 멈췄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눌렀어요.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김순자. 담당자가 다음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소유권 이전 동의서입니다. 여기도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서명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진짜 끝난 거예요? 네, 어머니. 법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땅은 복지재단 소유입니다. 그 누구도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끝났어. 진짜 끝났어. 담당자가 휴지를 건네줬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땅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데 써주세요. 준호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저것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집에 도착하니 아침 9시가 넘었어요. 대문 앞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 있었어요. 어머니, 새벽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치매 환자가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저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산책 갔어. 산책이요? 새벽 4시에요? 그래, 산책. 서연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제가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 온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절대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알았어. 저는 고분고분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미 끝났거든요. 그날 오후 재민이가 내려왔습니다. 서연이가 전화해서 부른 것 같았어요. 재민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서류에 도장 받아야 해요. 서연이가 맞장구 쳤어요. 네, 어머니.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해요. 두 사람이 저를 마루에 앉혔습니다. 서연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 땅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재민이가 도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멍했던 눈빛이 서서히 또렷해졌습니다. 그 서류 찍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어. 재민이와 서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들 부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 치매 아니야. 재민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눈을 깜빡거렸어요.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 연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서연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헛소리 하시는 거죠? 정신이 진짜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너희가 한 말 다 들었어. 재민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보내고 땅 팔자던 말. 치매 진단 나오면 후견인 신청해서 땅 처분하자던 말. 다 들었어. 서연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재민이가 더듬거렸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오해? 민준이한테 할머니 빨리 죽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오해야? 서연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애가 혼자 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가 직접 말했어. 엄마가 그랬다고.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놓았어요. 이거 봐라. 재민이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부 완료 서류야.
서연이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기부요? 뭘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 땅 50억짜리 전부 다 어려운 어르신들 돕는 복지재단에 기부했어. 오늘 새벽에 서명 다 끝났어. 서연이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너희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서연이가 서류를 찢으려고 했어요. 저는 서연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찢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법적으로 완료됐어. 원본은 재단에 있어. 서연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땅은 당연히 우리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쳤어요. 당연히 너희 거? 누가 그래?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재민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유일한 아들인데 40년을 키워놓고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재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40년 키워줬더니 네가 한 게 뭐야?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칠순날 내 밥상을 엎어버린 손주,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며느리, 땅 명이나 챙기는 아들. 그게 네가 나한테 한 효도야? 재민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악을 썼습니다. 재민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해. 당장 변호사 불러. 기부 취소시켜야지. 저는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취소 못해. 정신 멀쩡할 때 서명한 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서연이가 발작하듯 소리 질렀어요. 이혼할 거야. 이 집안 망한 거야. 재민아, 나 이런 집안이랑 못 살아. 재민이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미리 싸둔 짐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 집은 아직 내 명이야. 나가라는 말은 안 할게. 대신 나는 내 갈 길 간다. 재민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숙이네 가서 며칠 지내다가 갈 때 갈 거야. 어머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서연이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미숙이네 집에 도착하니 미숙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미숙아. 미숙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기부한 땅에 세워진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에게 밥을 퍼드렸어요. 어르신, 국 더 드세요. 고마워요, 순자씨. 어르신들이 웃으며 밥을 드셨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게 행복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점심 봉사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어요. 민준이? 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있었어요. 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여길?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봉사하신다고 해서.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뭐라고? 칠순잔치 때요. 제가 밥상 없고 나쁜 말 했잖아요. 그때 진짜 죄송했어요.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잘못 가르친 거라는 거.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한참을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7살 때 밥상을 없던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목소리도 변했고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민준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다 컸네. 할머니는 원망 안 해. 네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민준이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사들고 올라갔어요. 묘 앞에 꽃을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찾아왔어. 많이 컸더라. 그리고 사과하더라고. 그때 일 미안하다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 마. 당신 곁에 갈 때까지 잘 살게. 저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을 공기가 맑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밀려왔던 배신의 상처. 하지만 순자는 그 차가운 바람을 뚫고 스스로 봄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손주가 칠순 잔칫날 밥상을 얻고 50억짜리 땅을 전액 기부했다니 말도 안 돼. 실화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중 35%가 자녀로부터 재산 관련 압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순자의 이야기가 아주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겁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 명의는 살아계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녀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법적 조언을 꼭 받아보세요. 둘째,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의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사세요. 셋째,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을 가지세요. 피부치보다 오래된 친구가 더 든든할 때도 있습니다. 넷째, 배신당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립니다.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꼭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